그날은 날짜를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1979년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10월 26일 날 그 해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는 한은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첫 번째 학생운동이 시작되던 해예요. 그래서 그걸 6.3 운동이라고 그래요. 6.3 민주화운동. 지금 그렇게 붙여졌지만 그 당시에. 근데 내가 64학번으로 서울법대를 갔어요. 근데 그때 이미 벌써 한일회담 비준 반대라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원튼 원치 않던 저절로 학생운동의 가운데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1964년 내가 학교를 갔는데 65년도에 본격화되면서 주동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물리대에서 주로 주동을 했고 법대는 따라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물리대에 있는 분들이 민비련, 민자통 이래가지고 전부 다 완벽하게 다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없어지니까 질이 멸렬된 상태인데 가만히 있다가 법대가 물리대하고 옛날 법대가 같이 있었어요. 동숭동에. 물리대 교정과 법대 교정이. 그래서 법대가 전체 학생운동권의 한일회담 비준 반대 반박정희 운동의 가장 주축 세력이 됐고 거기에 내가 주동자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훨씬 뒤에 안 건데 33인 명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아주 빠른 명단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정고시에 대학원 때 붙었는데 그때도 임용이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아무 활동도 못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의정부에서 서점 그것뿐이 내가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책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 공부도 하고 이래서 책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박정희가 딱 1979년 11.6으로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때 이제 이협 선배니 먼저 가서 학생운동을 같이 하시던 어른들이 동교동에도 있고 상도동에도 있는데 두 분 다 양쪽에서 전부 나를 이제 빨리 뭐라 그럴까 발탁을 하려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처음 만나러 뵌 거는 김영삼 대통령 상도동을 갔어요. 그 상도동에 가면 조찬 같이 하면서 기도를 주시는데 이건 내가 생각했던 나는 이제 평생을 의지해야 될 내가 가야 될 사부를 모시는 그런 걸 정하는 날인데 이건 아니었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그래서 근데 이제 마침 또 그 홍일이를 통해서 한번 좀 아버님을 뵀으면 어떻겠는가. 근데 송창달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에요. 여기 동교동. 여기에 이제 그때는 조그만 그 사저에 지하에 조그만 한 5평도 안 되는 서재가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면담을 하러 갔어요. 15분 예정으로 갔어요. 근데 얘기가 시작됐는데 45분 이상이 걸렸어요. 나는 이름도 모르는 서생 같은 정치 지망생 하나를 두고 45분간을 열정을 가지고 그때 내가 가장 기로에 있어서 헤맸던 것은 통일의 그 방법이었는데 이분은 점진적 통일론, 3단계 통일론을 그때 갈파하시고 그 설득을 하시는 과정에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뻑갔어요. 그 이후로 그날 무릎 꿇고 그날 그 자리에서 평생 내가 사부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약속했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난 변하지 않고 그냥 외길로 갔습니다. 그날 이제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한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통일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난 감동을 받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날에 바로
그날이 첫 번 만남이었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제가 판단을 어떤 분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갔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참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뒤에 원석을 본 기분이더라. 깎으면 보석이 될 것 같은 원석.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그게 이제 연청이에요. 네. 민주연합 청년동제라는 이름도 지어주셨고 바로 당일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청이라는 나중에 결국 석 달 안에 3월달, 4월달까지 의정부에서 첫 전국 회원대를 했는데 실제로 명단은 30만 명이 확보가 됐어요. 그때 같이 했던 게 중앙위원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불렀는데 12명 중에 다른 분들은 대개 다 돌아가셨고 지금도 기억나는 건 백이선이 총무를 받는데 지금 결국 나하고 같이 사무총장을 봐요. 김대중 재단에. 그다음에 이석현 국회부의장 하셨던 그다음에 또 몇 분 더 계세요. 12명이 딱 시작을 했는데 전국 연청 조직 그 시작했어요. 민주연합 청년동지회 약칭 연청. 그리고 직접 문표도 써주셨고 그리고 이제 했죠. 그때보다도 이제 내가 이제 학생 때 데모할 때는 그냥 죽기 살기로 반대하셨죠. 예. 근데 그건 못 말리잖아요. 저절로 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모든 일정에 관해서 난 그 당시만 해도 난 평가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척 반대하셨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박정희 유신 체제하에서 이제 간접 선거로 대통령 뽑는 사람들을 대의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는 그런 조직에 나하고 같은 선거구에서 숫자는 더 많이 뽑았지만 잠깐 내가 나중에 선거구를 그 선거구에서 이를테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는데 아버님은 2번이나 1등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대단히 뭐라 그럴까 시골에서는 괜찮으셨던 집이죠. 먹고 살만했던 가정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하셨죠. 빨갱이라고 그때만 해도 경기 북부 지역은 좀 특수해요. 거기는 이북 오도민들이 30% 이상 살아요. 이제 피난 나오다가 채 못 나간 사람, 살다가 고향 근처로 온 사람, 그냥 전부 이북 오도민들이 황해도, 또 평안도, 또 함경도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아주 완전히 반정부 활동 그 자체를 민주주의라고 보지 않고 민주화 운동으로 보지 않고 빨갱이로 보는 그렇게 또 정부가 유도를 했고 그래서 완전히 빨갱이라고 내 앞으로 새끼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새끼 빨갱이를 듣는 부모의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반대하셨죠. 예, 반대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내가 이제 이제 감옥에 가고 수배 내리고 이제 일테면 80년도에 그 순환을 당하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바뀌셨어요. 반대는 하셨지만 그러나 아들이 갔던 길이 그래도 뭐라 그럴까 그 아들에 대한 이 복합적인 심정일 것 같은데 자관 그래도 충분히 이해는 하셨고 내가 평민당으로 나가서 떨어질 때 그때는 그냥 온 힘을 다하셔서 나를 도우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번에 떨어졌고 평민당으로 나가서 근데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나가서 당선되던 그날 그때는 우리 구역에
경로당이 48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돼지 2마리를,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스폰서를 받아서 그거를 2군씩 쪼개가지고 소주하고 그걸 다 돌고 오셨대. 11시경에 우리 내외가 들어오니까 그때 막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외가 큰전을 했더니 2가지 말씀하시더라고. 오늘을 잊지 마라. 그리고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 하나는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예요. 근데 장가를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유언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막 이렇게 뒤로 자꾸 이렇게 우리는 그 상황을 파악을 잘 못했는데 내 처가 딱 보더니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된다고. 병원에 모셨어요. 그 순간에 그냥 난 영화에만 봤는데 왜 다리미 같은 거 이렇게 되면 퍽 하는 거 있잖아요. 가자마자 그걸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날 돌아가셨어요. 나 당선된 거 다 보시고 인사까지 다 하신 다음에 나는 아주 이름 말할 수 없이 그때 슬프더라고. 나는 불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온갖 걸 다 희생하시고 결국 내가 당선되는 거 보시고 그날로 돌아가신 그 아버님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내가 지금도 가슴이 메여요. 그렇습니다. 첫 번에는 나 아니면 누가 평민당으로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그때는 준비도 다 덜 된 상태였어요. 근데 새로 창당이 돼서 바로 나가게 되니까 87년도 창당해서 87년도 선거 치른 거예요. 그때는 연청 중앙회장을, 초대 중앙회장을 내가 지냈을 텐데, 그때 급해서 평민당이라는 그 상징물, 색깔, 이게 전부 연청 색깔입니다. 그대로 평민당 색깔로, 그때는 비둘기로 이렇게 된 평화민주당 그 상징이 연청의 로고예요. 우리는 이미 조직이 돼서 나갔을 때고 평민당은 배랑간 창당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리 휩쓸리는데, 후보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냥 내가 나가서 이제 떨어졌죠. 이제. 그리고 92년도는 그때는 완전히 그때로 민주당 이제 꼬마 민주당이라고 있었어요. 통추들 중심으로 해서 이기택 대표, 김원기 의장, 원혜영, 유인태 이렇게 하던 그 세력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민주당이라는 이제 걸로 이제 치르게 됐죠. 88년도 내가 떨어지던 선거는 평민당 외에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냈었거든요. 김영삼, 그쪽. 그러니까 이래저래 안 되게 돼 있었는데, 요때는 그런 거가 통합민주당으로 치르게 되니까 좀 명분이 있었죠. 처음 이제 만들어진 기획실에 좌장은 하나갑 선배였고, 여러 분이 있었어요. 이때면 설훈, 이석현, 소위 엘리트들을 해서 처음 대통령 생각을 하시고 아마 만든 조직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당위 논리를 내가 정리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무렵에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지더라도 양보하고 단일화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운명같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맨 처음에 대통령도 어떻게든지 김영삼하고 붙어서 이렇게 할 생각을 했지, 적이 돼서 싸울 생각은 전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운명이, 역사라는 건 운명적으로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초장부터 아마 싸울 걸 예상하고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통일민주당이라는 걸 같이 해서 아현동 당사에 이제 똑같이 상임고문 대표 이런 식으로 총재 이렇게 두 분이서 딱
당직도 50%씩 딱 하고 이렇게 진행됐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어떻게든지 어떤 형태로는 후보가 하나가 될 거라는 예상을 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특히 그쪽에 돌아가신 우형우 좌동령이라고 그러는 김동영이라고 그러는 양반이 있었어요. 그분이 DJ 3비론 절대 안 된다. 3불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DJ는 반미 미국에서 반대한다. 반군 군에서 반대한다. 그리고 전 국민이 호남을 반대한다. 이런 논리였어요. 3비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대목은. 그래서 그냥 그 하루 저녁에 이제 며치서 이제 그 논리의 반론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도 하나 자료로 남아 있더라고. 그때 내가 최초로 썼던 그 글이 그거에 대한 반론을 내가 그냥 이렇게 썼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기자회견 하시고 그냥 바로 그냥 평민당 창당의 명문으로 삼으시더라고요. 뭐 상황이 뭐 그때는 그냥 한 하루가 백날같이 막 지나가더라고. 그냥 뭐 어떻게 할 새가 없었어요. 그때 어느 순간인지 난 잘 기억이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를 처음 만나서 설득을 하시던 그 지하 이 동교동 여기에 지하 조그만 서재에서 내가 정치하고 처음 입문해서 내가 통곡했어요. 이거 자칫 단일화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며칠 후에 내가 단독 출마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내가 글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운명 같은 거더라고 그냥. 그래서 뭐 그냥 걷잡을 새가 없어요. 그리고 민심이 그냥 막 들끓기 때문에 뭐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한 대통령 후보 대통령 김대중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이 되더라고. 확 그냥 불 붙듯이 요온의 불길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서 나가게 되는 그런 거더라고. 역사라는 게 참으로 지금도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는데 일하라면 그날 내가 당일 논리도 내가 썼고 반대하는 논리도 내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 그러면 그 12년 선거도 당연히 그때는 뭐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명분이 있고 그 명분으로 이 양반은 정치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때 된다고 생각하시죠. 딱선하시고 이제 영국 가시게 되잖아요. 이게 영국 가시던 날 마지막 그 두 가지 행사를 하셨는데 의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여의도 63빌딩 어디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페어웰 연설을 나라 하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김홍기 그때 원내대표가 누가 이렇게 누가 하시고 막내로 내가 하는데 나도 한복을 입었는데 그날 한복을 입으셨더라고. 근데 바깥에 눈인지 비인지 왔어요. 12월인데 영국 가시기 직전인데. 근데 내가 예수께서 부활하시듯이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결기를 끊었다고 내가. 응? 나도 뭐 반이 다 울음이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바깥에 비가 지금 어저께는 광주에서 비가 내렸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도 비가 오네요. 이러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비서들 다 모이는 연초가 됐어요. 연초에 그 거구장에서 불고기 파티를 하는 그 세레모니가 해마다 있었거든요. 그 가시기 전에 얼마나 침울했겠어요. 근데 저기에 다 그래도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세배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1,000원씩 10,000원씩 주셨거든요. 이한테 모든 그 세배하는 세배객한테 10,000원을 이렇게 주시는 건데
뭐 너무나 침울해가지고 그때 사회를 백이선이가 봤대요. 나중에 난 백이선인지 기억을 못했는데 나중에 백이선이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파티에 그 송별련에서 우리 큰놈이 고대를 가던 해예요. 고대에 입학을 했다고 너무 이뻐하시고 글씨도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큰놈한테 그 이제 노래를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하게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한화갑 대표의 둘째 아들이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못해 노래를. 그리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들어갔으니까 내 이제 아들이 그 다음에 나이가 애들 중에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놈이니까 이놈은 이제 고대 갔다고 지는 이제 의기양양했겠죠. 그게 나오더니 오늘 우리가 전부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더니 힘을 냅시다. 뭐 어쩌고 이러고 뭐 주접을 가더니 그냥 고래사냥 그 노래를 하더라고. 그냥 네 분이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시기 힘들잖아요. 옛날 지금 그냥 이렇게 일어나셔서 막 이렇게 일부러 그냥 박수 치시더라고. 네 분이 다 같이. 그러니까 다 같이 박수 쳤어요. 이렇게 그 노래에 맞춰서. 그래서 그날을 나중에 우리 그 큰놈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그러고 나한테도 오랜 기억에 남았는데 그걸 백이선이가 그때 사회를 보면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아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신 기자들한테 감안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그 시절에 전 세계적 인물입니다. 그건 지금도 이번 김대중 정치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김하중 의전 비서관이 이미 대통령 되신 그 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다 알려진 대통령으로서 프리미엄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얘기는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존경하는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냥 국격이 정해졌다. 근데 그 말 이상 가는 말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영어 다 하셨고 영어를 유창하게 무슨 잘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영어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그렇게 뭐 아주 모든 사람이 감탄하는 딱딱 집어내는 영어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외신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달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 일화를 얘기하는 그 모임에 갔었어요. 언론인들 고참들. 봉도환 선배, 고등학교 선배신데 엄청난 유창한 영어를 하시는 분이고 그 두 분과 토론을 같이 상대로 나갔대요. 그냥 뭐 영어를 좀 잘하겠습니까? 봉도환. 그 양반은 뭐 특판 생활만 몇십 년 했으니까. 그런데 꿀리는 끄는 그냥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전달하는 얘기를 어저께 들어서 어저께 바로. 문제는 전달력,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것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발음이 좀 부실하더라도 그런 게 정확하게 모든 외국인들이 안다는 거예요. 정계 복귀 그 또한 그것도 어떤 숙명 같은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그분의 역사를 보면 그분은 도전과 은전의 그런 역사를 계속하시면서 한 번도 변함없이 역사와 국민 앞에 그분이 두려워하는 건 딱 둘이에요. 국민과 역사예요. 그거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도 수모가 오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그걸 떨치고 밀치고 나가는 그런 그 정치인한테 꼭 필요한 의지랄까 권력 의지랄까 이게 있다고요. 4번이나 도전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 선거 한 번도 하면 그냥 고만입니다. 또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4번째 되셨잖아요. 그것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이걸 꼭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 소명과 사명이 있는 그런 어떤 의지력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의 여지가 없어요. 분위기가 어떤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양반한테. 누가 반대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가 안 한가. 역사와 국민 앞에서 떳떳한가 안 한가. 이것만 기준인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갔다고. 그리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세상을 바꾸려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맞아요. 그냥 그저 봉급이나 타먹으려고 아니면 권력 행사나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시작하면 정치가 우습게 되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나는 정치인으로서도 존경할 만한 첫 번째 개척자였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냥 프레임이에요. 그냥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말을 바꾸거나 그렇게 일은 보여요. 그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면.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정확한 전체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때 연대에서 그냥 목숨 걸고 하신 거예요. 지방자치가 그것 때문에 또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YS가 무시하고 밀어붙였으면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난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식을 해서 들어준다가 아니라 김대중이 그걸 끝까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가능한 거거든요. 무조건 아무개가 주장하니까 절대 안 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YS와 DJ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다른 듯 같은 큰 정치의 면모를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건 바로 그런 큰 정치예요. 사실은. 어떤 권력의 쟁취, 그거는 수단일 뿐이고 더 큰 미래를 내다보는 세계를 보는 안목에서 서로가 협조할 때는 또 강력하게 협조했거든요. 죽을 듯이 싸우다가도 큰 나라의 뭐 민주화, 세계화 이런 것 따위는 전부 같이 갔거든요. 또 대통령 만들 때도 결정적으로 김대중도 김영삼 대통령의 힘을 받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이의 그 길이 없었다면 그 길로 갈 수 있었을까? 난 그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가는 길에 결정적일 때 둘이 힘을 합쳐서 민주주의를 세웠죠. 또 시민당 창당도 그렇고 민주협 구성도 그렇고 전부 둘이 다시 힘을 합쳐서 맺는 거거든요. 그거는 동서양 지역주의의 극복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당연하죠. 김영삼 대통령도 역사 속에 평가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고요.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난 그 양반이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혁적인 측면이라고는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맞먹죠. 그게 무슨 그쪽 보수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으면 더 큰 혁신을 했을지도 몰라요. 군정이 종식되는 첫 대통령이니까요. 근데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한 첫 번째 대통령은 DJ거든요. YS는 군정을 종식한 첫 대통령이지만 군정 끝나고 할 혁신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잘했다는 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 재산 공개. 숱한 중진 의원들이 옷 벗었어요. 그거 하나로. 뭐 별의별 박준규, 뭐 김재순, 여당의 중진들이 전부 다 재산 공개 때문에 옷을 벗게 돼요. 그것도 큰일이고. 금융실명제, 중앙청 허물기, 하나회 숙청, 전노 구속 이런 거는 엄청난 그 개혁의 혁신의 동력을 만드는 대통령이죠. 결단의 대통령이었고 용기의 대통령이었고 그건 평가하고 그런 힘이 나오게 된 배경은 DJ의 전폭적인 배우의 협조가 있었다. 그것도 잊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글쎄요, 그게 뭐 그런 가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은 되게 돼 있었어요. 예. 숙명으로 우리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만든 그런 길들이 다 예비돼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셨고 그 일을 해내신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해낸 업적은 난 그분의 일생을 보면요. 전부 개척자예요. 선구자예요. 제일 첫 번이 제일 많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제일 첫 번에 하셨다니까요. 그 양반이 좋아하시는 선시가 있어요. 서산대사가 쓰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서산대사 작품이 아닌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어쨌거나 그분은 서산대사 시 이렇게 쓰는 글씨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줬어요. 답설야 준 거, 눈 내린 밭을 갈 때 불수호라는 행, 흐트리게 걷지 마라. 금일 아행정, 내가 오늘 간 이 길을 수작 후인정, 곧 따라서 후배들이 따라온다. 이런 자기는 개척자면서 자기 간 길을 잘 보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냥 모범적인 길을 앞으로 가면서 따라올 길을 만들어주는 선구자, 개척자, 파이오니어 이런 정신으로 그분은 개척해 갔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도 그걸로도 그분은 오래 남을 거예요, 역사 속에.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정치가로서도 그렇고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할아버지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 가는 길을 갔다. 남편으로서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일화 중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고 그날이 모든 게 희비가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나는. 그날 나는 의정부 지구당에 있었어요. 지구당 사무실이 4층 꼭대기 조그만 데 있었는데 어디서 밀려오는지 대개 대통령 당선됐다고 그러면요. 조용해요, 다. 당선됐다고 그러는 날 그날 밤 11시, 12시가 됐는데 어디서 밀밀듯이 술 먹은 사람들이 올라오더라고, 거기를. 반은 다 우는 거야. 그리고 그냥 소주병을 내던져가지고 한강등이 다 깨졌어. 그리고 만세만세 부르는 거예요. 서민들은 다 모인 것 같아. 나는 울고 싶어도 울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다 고맙다, 고맙다 이러고 나서 떡을 누가 해갖고 와서 딱 떡판이 벌어졌는데 나는 수행하는 친구하고 같이 아버지 묘지에 갔어요. 아버지 묘지가 의정부 근처에 있는데 무척 춥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큰절하고 아버지 내 말 맞았죠? 난 이 말이 하고 싶었어. 평화적 정권교체 됐죠? 이 말을 그동안 못했어. 돌아가신 때까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 수고했다 이러시는 것 같았고 그때 화해했어 아버지랑. 그때까지 내가 묵었던 말 못했던 모든 걸 다 털어서 통곡인지 오열인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난 헉헉헉 대고 막 울면서 아버지 내 말 맞았죠 내가. 이 말이 하고 싶어서 난 정치했거든. 그날 완전히 난 아버님과 화해했어요. 그게 아마 세대 간의 화해일 거고 아마 역사 간의 화해일 거예요. 아마. 아마 대통령께서는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처음 했는데 떨어지니까 15대 때 너무 안 됐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디 딴 데 쓰실 생각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당신은 먼저 김영삼 정부의 정무수석이 공보까지 컨트롤하는 언론을 우지자지하는 그 상태가 정무수석이 하는 게 맞지 않다. 정무수석은 정무에 관한 파트고 정무는 대통령이 나도 잘 아니 실무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김중건 비서실장을 통해서 10사람 이름을 불러주면서
10사람한테 누가 좋은가. 그 당시에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이 하게 됐는데 뭐 이름을 밝히면 이강래예요. 근데 자꾸 이제 신문에서 내 이름이 거론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라. 그랬더니 그걸 또 전화받은 그 명단 중에 서른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른이한테 난 들었어요. 그리고 옥두형, 뭐 건너가, 뭐 선배, 뭐 이렇게 해서 10명 아마 그 가까운 측근들이 다 뒤로 물러나 있기로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명도 아니고 100% 문희상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딴 데 쓸 데가 있는데 이러더니 나를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정무수석이 됐어요. 근데 정무수석이 이원종 수석이 하던 YS 때 그 엄청난 왕수석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아요, 대통령은.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힘까지 전부 합쳐서 비서실장한테 잔뜩 실리셨다고. 좀 청와대 체제를 바꾸시려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국정원의 기조실장하고 바꿨으니 나를. 근데 나는 아주 기조실장 되기를 나는 아주 1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서 중앙행정의 요체, 어떻게 전국을 보는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빠삭하게 내가 평생 제일 많이 공부했어요. 그 1년을 난 일평생에서 국정을 실질적으로 행정으로 보는 시각이 익혀졌어요.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한 1년이 자기 평생에 제일 많이 공부했다고 그러더만은 그런 거 비슷한 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그때 공부 많이 했어요. 그분은 뭐 리더십에 관해서는 통달한 양반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못지않아요. 아주 공부 많이 한다고 많이 알아요. 그리고 성의 있고 겸손해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그 광복회장으로서 하시잖아요. 그건 역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통령이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대통령 처음에 가까운 건 다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친구인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런 게 공인 자세인데 그런 의미에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분이고. 네.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도 조금도 한치도 없어요. 그 양반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김대중 대통령만한 위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종찬 원장 국정원 때 삼불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엄명이에요. 나도 그 엄명을 받기 위해서 갖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국정원을 바뀌었어요. 이름도 국정원으로 바뀌고 국가정보원으로 바뀐 게 그때입니다. 첫째, 고문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도청은 안 된다. 도청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정치 관여 금지. 이게 사실 법에 다 있는 거예요. 국정원법이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원칙이 된 거라고요. 이게 무너진 게 이명박 국정원부터 무너진 거예요. 원세훈 원장 가시면서. 우리 역사에는 지금 그런 분이 다른 샘플이 없죠. 완벽하게 그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완벽하게 통합의 정치를 했어요. 그분은 정치 자체가 통합이 제일 본령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왜 하냐? 통합으로 보는 거예요. 경쟁과 싸우는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그분은 유명한 그 어록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서생적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 정치를 하려면. 그 대신 상인적 현실 감각도 있어야 된다. 근데 둘 중에
똑같은 비중인 것 같지만 닳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은 이상, 실현해야 될 가치, 이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서생적 문제의식이 없으면 정치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려면 수단이 필요한데 상인적 현실관계가 없으면 권력을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도 네 번째나 도전하면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그 뜻은 바로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권력의 쟁취의 어떤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나 정치의 본령은 서생적 문제의식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정치인가? 정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껴안음, 용서, 화해,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것.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고, 등 시린 사람 등 따숩게 하고, 억울한 사람 눈물 닦아주고, 아니면 같이 울어주고. 김대중에 있어서 눈물은 가장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휴머니즘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그 본질의 가장 한 일의 요체는 정치는 통합에 있다. 하나로. 국민을 하나로. 국민의 정부라는 말을 만든 것도 그런 뜻이에요. of the people의 번역이에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은 이미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for the people은 위민 정치인데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를 내세우는 어떤 나라 어떤 국민이 있냐 왕이라도 그건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by the people은 선거에 의한 절차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인 여천이라고 그래서 하늘처럼 생각해라. 어디 부분이든지 인간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을 가장 먼저 앞세운 정치인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거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중성층과 서민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모든 걸 하나로 묶어가려고 모든 행정의 정치에 집중하셨던 그런 대통령.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바꾼 김대중의 눈물 세 가지를 내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광주를 16년 만에 처음 가시던 날, 그날 제가 동행했어요. 어떻게 우연히 저도 같이 기차 한 칸을 해가지고 광주를 갔어요. 16년 만에 가는 겁니다. 1971년 선거 때 가시고 그동안 쭉 제1차 명명, 2차 명명, 감옥살이 한 번도 못 갔어요. 16년. 1987년 9월이야. 광주 앞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올 줄 몰랐던가 기술이 부족했던가 연단을 아시바라고 이게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근데 사람이 그때 광주 인구가 60만인가 그러는데 70만이 모였대. 장안 100만이라고도 하고 장안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전라남도 뭐 전국에서 왔을 거야 아마. 새까맣게 와가지고 금남로까지 갔대. 광주 여기서 금남로까지 꽉 찼대요. 거기에 방송을 거기까지 다 냈대. 그래 하루 전날 그래도 거기서도 방송을 들었다니까. 금남로에서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인파겠어요. 근데 딱 올라가셨는데 억지로 올라갔어요. 그냥 나도 그 아시바를 붙잡고 흔들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였고. 올라갔는데 기억에도 내가 생생한 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나 바꿔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 김대중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러니까 본인도 통곡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엉엉하는 통곡을 하더라고. 다 그냥 남녀 노소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잘나고 못나고 뭐 이쁘고 미시고 이게 그냥 전부 다 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한 5분 못했어. 연설이 시작이 안 됐어. 그래서 울면서 나는 거기서 정치의 현장, 정치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통합이구나. 눈물로서 하나가 되는구나. 눈물 속에 녹아내리는구나.
모든 분열과 갈등과 이런 게 다 한꺼번에 해소가 되는구나. 정치는 이리 사는 거구나. 가장 정치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난 거기서 익혔어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눈물.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취임식 날. 그날 엉 우신 건 아니지만 가슴속에 흐르는 눈물을 느끼겠더라고.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 사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요 대목에서 못 잊으시면서 근데 전 국민이 텔레비전 그걸 보면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니까 그 모으기가 가능한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부자고 재벌이고 돈 그거 안 내면 안 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내면 내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걸 하나로 묶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게 정치가 왜 있나? 정치는 왜 하는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정신. 그거를 그냥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날이 그 눈물이었고. 세 번째는 남들은 좀 그런 걸 심각하게 생각할지 몰랐으나 나는 굉장히 그것도 의미 있는 눈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뭐랄까 그 보이지 않는 지지자들 속에서 뭔가 갈등 비슷한 게 상존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다 아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 해 8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기 오신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권양승 여사 딱 앞에서 내가 바로 옆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그 워딩을 들었다. 내 영혼의 반이 날아갔어요. 내 몸의 반이 날아갔어요. 이렇게 두 마디 하셨다. 그러면서 그냥 붙잡고 통곡이요. 그때 통곡.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아, 이게 용서와 화해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 김대중 대통령이 내 일생에 영향을 준 세 눈물이. 나는 눈물의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눈물은 인간이 고귀한 액체를 셋을 내요. 피, 땀, 눈물이에요. 그런데 피와 땀은 동물도 내요. 눈물은 동물은 못해요. 그건 아주 고귀한 감정의 산물이에요. 그냥 눈물 한 방울이 아니에요. 눈물 한 방울 속에는 감동을 받거나 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행동까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피에 있는 게 아니고 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게 있다고. 근데 그런 일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게 너무 지도자가 눈물을 많다 뭐 이런 양반도 있더라고. 근데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얼마나 또 순수하고 인간적이에요. 그 속에서 통합이 나온다고 난 생각하거든. 공감이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 그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 많이 봤죠. 그리고 말씀을 하시다가 좀 이렇게 약간 말이 너무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돼서 민망하다 이럴 때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지루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무당도 굿할 때 복채를 많이 놓으면은 춤을 더 많이 잘 춰요. 이러면서 박수를 유도할 때도 있었고, 옛날 아줌씨 떡도 사 먹는 법이에요. 경제 얘기하면서 하시면서 아줌씨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해서 기억이 나요. 아주머니 떡도 아주머니가 해준 떡도 아마 그런 뜻인가 봐요. 그게 사 먹는다 그런 얘기서부터 이렇게 속담도 많이 인용하시고, 한 번은 이석현이가 제치는 말을 잘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나 인용하시면서 쌀에 뉘가 이렇게 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하시고, 오늘 내가 이석현이 말 써먹었네 이러면서 한번 웃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석현이가 그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모양이에요. 쌀에 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그런 건 별로 안 웃기겠네. 그런 얘기는 가끔 하셨죠. 또 내가 오늘 들어오는데 어느 분이 나보다
젊으시다. 이런데 그 너무나 젊은 게 당연합니다. 자기 인생에 감옥살이 몇 년 했죠. 또 망명생활 뭐 했죠. 30년을 빼야 돼요. 내 나이에서. 그때가 75이라면 30년 빼면 45이에요. 그럼 이 45은 이 정도 돼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별로 안 웃네. 애환이 있었죠. 근데 그 원칙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 대통령 말씀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기택 대표 비서실장으로 내가 초선 의원일 때인데 영국 가 계신데 내가 이기택 대표한테 몇 번을 안 하겠다. 대변인이라면 하겠다. 그거는 영국에서 오다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변인은 얼굴이 텔레비형이 아니라고 좋게 말하는데 못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자주 나올 대변인으로는 좀 깜찍이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비서실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비서를 첫 출발을 김대중 대통령 밑에 비서실 차장을 했는데 그래서 영국에다가 연락을 보냈어요. 편지로. 그 답이 왔어요. 그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도 여기 구애받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래서 내가 이제 비서실장이라도 맡아야겠구나. 그리고 조건을 내가 내세웠어요. 담배를 그 양반이 많이 피는데 나도 그때는 담배를 무지하게 필 때예요. 담배 끊은 건 정무수석 되면서 내가 끊었어요. 그날부터 끊었어요. 정무수석 되는 날부터. 김대중 정부 청와대 들어가면서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그냥 보루로 담배 폈다고. 내가 담배를 대표랑 비서실장이 앉아서 맞담배 하는 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피게 될 때는 용서하세요. 그걸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줬대.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지만 복귀하시는 날, 복귀를 하시면 그날로 나는 떠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나 걱정 말라고 난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복귀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돌아온 해병이라 가지고 나하고 박지원이하고 박지원이는 부대변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송교동에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그때 새정치국민회인가 뭐. 그래서 보면 우리는 그냥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미안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기택 대표 비서실장 할 때 했으니까 조건을 그렇게 붙였고 때가 되면 한다. 그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섰다고. 거기서 날 욕을 못해 그래서 싸가지 없다거나 뭐 의리 없다거나 이런 소리를 못한다고. 애초에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 원칙대로 맞춰서 했고 똑같아요.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모셔서 가서 잘 모시라고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그럼 나는 하겠다.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이 오케이 하냐 안 하냐. 근데 막상 가보니 현실적으로 특검 문제로 들이치지 창당 문제로 또 새로운 당 하나 만들겠다고 그러지. 나는 청와대에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가 그때 기자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새로운 창당에 난 반대했고. 근데 뭐라 그럴까. 국가 대세라고 그럴까. 국군이라고 그럴까. 이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개인의 한 사람으로 언행으로 바꿔지지가 않아. 그냥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야 그냥. 뭐 그것도 그날 아침까지도 했어요. 아침까지도. 근데 내가 그때 국무회의 들어갔으면 그 전무를 내가 나 때문이라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당에서 김원기 의장 그때 뭐 무슨 직책인지 모르겠는데 이상수 총장 뭐 누구 청와대를 들어왔어요. 오늘 국무회의 있는 날. 그 세 분 답대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들어가니까 반대지 절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 하러 온 거니까.
차라리 내가 그날 들어갔었어야 되는 건데 말이야. 그래서 쪽지를 보냈다고 내가 쪽지를 이렇게. 근데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누가 그걸 각다가 대통령한테 주는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건 뭐 사인이 안 맞고 이게 운명이구나.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냥 파토가 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도 그 순간순간을 김대중 대통령은 참 슬기롭게 현명하게 그거를 아마 역사를 보지 않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거기서 막 까탈을 부리거나 뭐 뒤집거나 판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그냥 묵묵하게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다 후회하게 되고 다 도로 다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대통령, 다른 지도자와 다른 결정적인 것은 본인 실력이 높다. 무지무지한 정보에 욕심이 있고 무진장한 정보력을 갖기를 희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실력을 얼마나 연마하냐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요. 스피치 5분을 위해서 50분을 연구하지 않고 스피치하지 말아라. 당신이 스스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다 메모하고 오늘 연설의 요지를 차곡차곡 정리해서 새까맣게 정리한 걸 딱 다시 한번 차에 타서 또 보고 하루에 매일 다른 책을 못 볼 때는 전 신문을 다 봐요. 신문 연합문가지를 경제면도 보고 만화까지 단지 싹 다 봐. 아침에 하루 1시간 10분을 거기 소요해. 일어나셔서 바로 신문이 들어가야 돼. 이 당직 비서는 그게 일이야. 그걸 착착착 정리해서 갖다 줘야 돼. 외신 신문 4가지를 본다고. 일본 신문 2개, 아사히, 요미우리. 그 다음에 미국 신문 2개,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이렇게 4개를 봐야 돼. 그리고 급하실 땐 제목만 딱 보시고 줄을 쫙 그어요. 그럼 비서들이 빨리 번역해야 돼. 번역해서 첨부해서 이게 보고를 해야 돼. 그러면 1시간쯤 다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미. 그 판단력, 통찰력, 세계를 보는 눈, 그리고 대관소찰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사자성어로 대관소찰. 역사를 대관, 크게 내다보는, 크게 본다. 관도 볼 거 아니거든요. 견이 아니야. 견은 그냥 육체로 보는 거고 관은 내다보는 눈으로 보는 대관. 소찰, 현미경. 많은 건가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세한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전략적 그리고 이 나아갈 타임 스케줄 요까지 치밀하게 완전히 계산해요. 전략들. 그래가지고 그 2개를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그 많은 해박한 지식, 그거에 따르는 정보력, 그러니까 판단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고 통찰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눈이, 해안이, 역사를 보는 눈이 이렇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겉만 보는 사람들은 그건 뭔지 몰라, 왜 저러는지. 근데 그냥 그분이 위에 나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 그 수많은 엄청난 빙하가 그 실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를 놓친다고, 못 본다고. 대단한 분이에요. 자건 대단한 분이에요.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하나에 그냥 울고 웃고 하게 되니까 다 그래도 따뜻해요. 가슴이 따뜻해.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참으로 드문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만 잘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안 그래, 양반. 참 따뜻해요. 가장 어려운, 가장 부족한 이쪽에 대해서 무궁무진에 또 관심이 있어요. 참으로 드문 인격이에요, 저건. 최초의 수평적 정권 개최.
최초라는 말은 필요 없고 파란만장이라고 표현해야 될 그의 정치 역정. 태어난 이후에 계속 파란만장하니. 그건 뭐 그냥 그분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진 훌륭한 대통령이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분 같은 히스토리를 갖는 사람은 힘들 거예요. 그건 독특한 김대중만이 만든 서사예요. 그걸 누가 따라가겠어요?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간다고 해도 누가 그렇게 가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 하나하나가 이 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서정주의 시 모양 그렇게 천둥이 뭐 얼마를 했나 보다. 그렇게 표현하듯이 한 분의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게 있었는가. 그리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사를 갖고 있다고. 그런 서사를 갖기가 쉽냐 말이에요. 하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건 참 드문 일이에요. 모든 걸 다 최초로 하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최초란 말이에요. 정치는 뭐 민주화의 기수죠. 그 많은 역정에 민주화 투사가 있을 수 없죠. 그건 상대들이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고 독재자면 다 이 양반을 죽음으로까지 몰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건 누구나 감히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의 기수라고 하는 말이 그렇고 남북 문제를 개척하는 것도 물론 남북 기본합의서를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그 남북 기본합의서 만드는 배경에도 일로 상김의 배후가 있는 거예요. 일로 상김 시절에 다 김대중이 71년 선거에서 주장한 걸 기본으로 4대 강국 보장론과 함께 남북 동식 유엔 동식 가입서부터 그 아이디어가 전부 거기서 나온 건데 그거를 그냥 벌컥 거기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적 구상 속에서 그게 가능했다. 일로 상김 체제니까 노태우가 그걸 할 수 있었지.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개성공단으로 벌어졌고 금강산 강강으로. 그게 핵심 두 가지가 그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최초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대통령이 갔던 길은 최초의 길이야. 선구자와 개척자의 길로 갔다고. 그것은 참으로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교도 그렇고. 외교도 실익 외교를 처음 강조했어요. 모든 외교는 원래 실익입니다. 국익, 국가의 이익, 내셔널 인터레스트. 이것을 핵심 콘셉트로 만든 대통령이 최초의 대통령이 물론 다른 대통령도 국익을 생각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현실적으로 적용했던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외교도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한일 관계의 지침이 된 갈등을 조화로 만드는 그런 것이 첫 번째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외교도 지평을 열었고 또 복지도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어요. 복지 예산이 30%가 넘은 게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복지는 기초생활보장제. 기초생활보장제라는 건 처음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4대 보험. 그거 잘 아시는 4대 보험을 완성시킨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민주의, 바로 국민의 정부라는 말 나온 게 민주의 핵심이에요. 그 말을 처음 쓰셨고, 정부의 이름을. 그리고 각하라고 쓰던 말을 김영삼 대통령 가까이 없앴어요. 님이라고 붙이라, 그냥. 대통령으로만 그냥 써라. 지금은 우리가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그 당시는 그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대통령 각하라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을 전부 청와대에 몽땅 다 초청한 그런 거. 그리고 그걸 한 번도 아니고 전두환 같은 경우는 4번이나 나를 청와대를 부르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던 사람을 불러서 딴 것도 묻지 않고 국정 경험에 대해서 물으면서 전부 메모를 하더라. 이게 장난으로 하는 메모가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뭘 필요한가를 물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답변하는 걸 그다 메모를 했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건 그래요. 첫 번 배석은 나도 했으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문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공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고 하지만은 문화를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문화예산 1%를 처음 한 예산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출판기금도 그때 처음 생겼고 출판 문화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 기금을 끊는다고 해서 요새 난리 나잖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생긴 거예요. 그때 문화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신학교 출판 문화서부터 뭐 영화, 진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 원칙. 내가 그거에 대한 그 상찬하는 말을 최초로 들은 것은 신상옥 감독이 대종상 공로상 수상식에서 한 말이에요. 내가 받을 상이 아니다, 이 상은. 이건 100% 김대중 대통령이 받아야 된다. 한국 영화의 소재를 완벽히 개방해 주신, 간섭하지 않고 검열을 없앤 분. 이래서 쉬리나 JS나 공동경비구역 그걸 제작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소감이 있다고. 그건 그 원칙이 어디서 나오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원도 혁명적으로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수익 고타에 맞춰서 엄청 올렸고, 그래서 그리고 대중문화 개방, 일본과의 개방을 그냥 과감히 그때만 해도 다 큰일 난다, 문화식민지 된다 이러고 모든 사람이 다 전 신문이 다 반대할 때 그냥 과감하게 밀어붙여가지고 한류가 뜨게 되는 계기가 마련한 거예요. 연사만이 TV 작품이 아니라 오늘날 기생충 또 무슨 소위 한류라고 그러는 거에 원래 그 시초를 만든 단초를 연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열렸다. 이게. 그리고 남녀에 관해서 여성가족부 처음 만들었어요. 여성부를 처음 만들었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출발이에요. 그리고 노조를 강화해가지고 처음 노조 설립의 자유를 인정해서 전교조를 인정했어요. 그것도 그 정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효시를 노동상권의 보장을 그때 벌써 이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의 개념을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바꾼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받아야 될 국민의 의무 권리다 라는 조항, 그렇게 컨셉을 정하신 생산적 복지 이론의 최초예요. 복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외교 대통령, 안보 대통령, 모든 의미에서의 그 시작들, 문화 대통령, 복지 대통령, 정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정치는 그냥 정석이에요, 그대로. 그리고 남북관계, 외교 대통령, 어떤 통일 대통령, 뭐, 갖다 어떤 것도 다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선구자적, 개척자적 업적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다시 김대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다시 우리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자. 통합과 평화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됐다고 난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해 2009년 1월 1일 여기서 요 지하 강당에서 신년 교례회라는 걸 해마다 하셨어요. 근데 그 해에도 하셨어요. 돌아가시던 해에. 거기서 그때가 이명박 정부의 1년차, 2년차 시작할 때예요. 그때 대한민국의 문제 세 개가 있다. 위기가 왔다.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의 위기, 민생의 위기라고. 남북관계의 위기. 요 세 개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한 번 돌아가시던 해 6월 13일 날 6.15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회의에서 마지막 연설하셨어요. 그때는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거기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세 가지 위기.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요 세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 얘기를 또 한 번 강조하셨어요. 평상시 안 했어요. 대통령 되신 이후에는 안 했다고. 그전 옛날에 추사 시절에 하시던 말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이런 주장을 그날 하시더라고. 돌아가시던 날. 근데 그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해라. 이해한다. 그들을 용서하고 이뻐서가 아니고 칭찬해서가 아니고 말 못하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일도 바쁘기도 하고 내 코가 썩단데 뭐 이렇게 게으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욕은 왜 못하냐. 욕이라도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 지침이에요. 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네. 지금 우리가 다시 김대중 그러는 이유는 지금 바로 이명박 제 넘버 2 제2기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보다 한술 더 뜬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주의는 위기란 말이에요. 경제는 지금 경제에 대해서 일을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남북관계의 위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의 위기에 오히려. 이런 일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여러분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라는 주장을 하시지 않을까. 난 귀에 쟁쟁해요. 돌아가시 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꼭 이런 상황에서 어째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김대중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고 추억하고 다 좋나 그걸 현실화해서 현실에서 지금 김대중 정신이 어떻게 되살아나야 되는지 김대중 정신의 부활, 김대중 정신의 다시 재생 다시 한번 우리가 김대중으로 돌아가자. 지금 난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 필요한 때가 됐다고 이제. 모든 사람이 아쉬워해요.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가? 이걸 우리가 직시하고 꿰뚫어보고 대안을 내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스승,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선생님 그리워요.